학개론 12주차 네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입니다.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이때 사회적 가치는 그 사람의 외적 명예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것이 이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과 관련된 명예가 되겠습니다.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때의 보호법은 외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보호법이게 되며 내적 명예나 명예 감정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사자의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도 사자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자의 경우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격적 가치가 보호법이게 되겠습니다. 법인이나 기타 단체라 하더라도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그 A대학의 교수, B경찰서의 경찰관, 모든 국회의원 등과 같이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여 그 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구성원에 해당하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특별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게시글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는 공연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는 전파성 이론에 따라 1인에게 명예훼손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은 1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사실을 명예훼손의 내용이 되는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라 함은 증명이 가능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과거와 현재 증명이 가능한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적시라 함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거나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실 적시의 방법이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에 의하는 경우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310조는 307조랑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 진실성을 갖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308조에서는 사자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호법익은 역사적 가치로서 사자의 명예가 되겠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 불벌죄인 것에 반해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되겠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전파성이 큰 출판물 등에 의한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로 공연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310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없이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의 객체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자는 제외가 됩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요구라는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를 보시겠습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신용이라 함은 사람의 지불 능력 또는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313조) 제2항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허위정보 입력, 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업무에는 공무는 포함되지 않고 사적인 업무만이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시험을 방해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근로자의 파업행위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노동 3권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파업행위가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파업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입찰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를 보기 전에 명예훼손죄에 관한 영상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유미는 출산 후 산모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온수보일러 고장 등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약 2주 정도 지낸 후 유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불편들을 상세히 적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유미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미가 올린 글이 산후조리원을 비방하고 있다며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미는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올렸을 뿐이라며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어떤 상품이나 시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위 사례처럼 자신의 이용 후기를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이러한 행위가 과연 시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그 정통법 제70조의 그 벌칙 조항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법에 이렇게 유배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그러한 그 구체적 사실을 통한 타인의 명예를 실제로 훼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비방의 목적이 문제가 되고, 이제 공연성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유미는 이제 자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온수가 잘 안 나오고 이러한 이용상의 불편함에 있어서 인터넷상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재판부에 있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근거로는 첫 번째로 그 실제 사용 후기였다는 점, 두 번째로 약간 이렇게 막장 대응이라는 과장된 표현이 있었으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이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서 국가, 사회의 이러한 일반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타인, 특히 소비자 같은 사람들이 특정한 집단이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도 그 비방의 목적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될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인지, 또 남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다수의 이익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법원은 위 사례에서 이용자가 올린 글이 객관적 사실이었고 글의 내용이 정보 제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 부합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은 그 파급력이 큰 만큼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나 상품에 평을 남길 때 그것이 부정적 내용이라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인지 등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비밀침해죄를 보시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이며 기계적 수단에 의해 도청하는 방식의 비밀침해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습니다. 비밀침해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사나 한의사, 변호사 등 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종교의 직에 있던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업무라는 신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주거침입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정원이라든가 집 주변의 위요지 등도 주거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침입이라 함은 동의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때의 동의는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에 해당합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 하더라도 도청 등 범죄 목적을 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의 목적으로 남편이 없을 때 처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주거침입죄 기수 시기와 관련하여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다수설은 신체의 전부가 주거에 침입되었을 경우 주거침입죄가 기수가 된다는 전부침입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서 사나운 동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긴급피난으로서 주거침입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퇴거 불응죄는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부작위범이 되겠습니다.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가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며 처음부터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 침입죄만 성립하며 퇴거 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 불응한 경우 특수주거 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주거 등을 수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주거 신체 수색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주차에서는 재산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